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혼자 받아들이는 거 위험해요. 그 청년요. 신문에서 본 얼굴 같던데. 범죄자 수배 명단에서요. 혹시 오른쪽 손목에 칼 자국이 있습니까? 이 상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신 아버지가 우리 남철 씨를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겨울 저녁 작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단칸방에서 미자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 한 그릇과 깍두기 몇 조각이 전부였죠. 창밖으로는 시장통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반찬 가게에서 보낸 피로가 온몸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런 고요한 저녁 시간이면 언제나 남편 남철이 생각났습니다. 남철 씨,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미자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이후로 이런 혼잣말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남철이 골목에서 강도에게 목숨을 잃은 뒤 미자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고 아침이 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남철과의 결혼 생활은 48년이었습니다. 19에 만나서 21에 결혼했어요. 그때 남철은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총각이었고 미자는 그런 남철이 자신을 택해준 것이 신기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남철은 공장에서 일했고 미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녁이면 둘이 앉아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 언젠가는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남철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남철의 공장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둘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끈끈하게 의지했죠. 남철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미자가 감기에 걸리면 죽을 끓여주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발을 주물러주곤 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이 자리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미자는 그런 남철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어요. 기억이란 게 참 못됐어요. 어느 골목을 지나가도 그날이 생각나네요. 미자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철이 죽은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남철은 평소처럼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지갑을 내놓지 않는다고 흉기에 찔렸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미자는 남철을 기다리며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히 웃으며 이야기하던 남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미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범인도 잡히지 않고 5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죠. 혼자가 된 뒤 미자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동네 작은 시장에 나가 반찬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간단한 밑반찬들을 만들어서는 좁은 가게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손님들이 오면 반가웠고 오지 않으면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동네 할머니들과 앉아서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어요. 미자의 손은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나물을 무치거나 반찬통을 닦거나 손을 멈추면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지면 남철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미자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아픔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철이 좋아했던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면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혼자 먹어야 한다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저녁이면 미자는 남철의 영정 앞에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남철이 좋아했던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작은 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남철이 살아있을 때처럼요. 오늘은 김할머니가 나물 사러 오셨어요. 내가 만든 콩나물 무침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철이 대답해 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적막한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반찬 가게로 나가려던 미자는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미자는 문득 젊은 시절의 남철이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남철도 이렇게 정중한 말투를 썼었지요. 직장을 구하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요. 혹시 며칠만이라도 방 한 칸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만요. 미자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를 들이는 걸 좋게 보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미자는 왠지 이 청년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모습에서 어릴 적 남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숙비는 안 내도 돼요. 대신 밤에 시끄럽게만 하지 마요. 미자는 다소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청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기찬입니다. 나는 오미자예요. 그럼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 쓰세요. 기찬은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와 두툼한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책들은 모두 낡아 있었고 곳곳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기찬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남철도 젊었을 때 책 읽기를 좋아했었거든요. 기찬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죠.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기찬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네, 편의점에서 사 먹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로 어떻게 버텨요? 내일부터는 같이 먹어요. 기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첫날부터 기찬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책만 읽었어요. 가끔 연필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외에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죠. 미자는 기찬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미자는 기찬의 존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덜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기찬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자가 시장에 나갈 때면
기찬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고 저녁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편의점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정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기찬 씨, 오늘은 어디 면접 보러 안 가세요? 어느 날 저녁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기찬은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마땅한 곳이 없어서요. 조금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찬의 대답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어딘가 모호했어요.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은 미자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연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자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미자, 언니,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혼자 받아들이는 거 위험해요. 그것도 정체를 모르는 사람을. 이연주는 동네 이장 부인으로 소문에 특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며칠째 집에만 있다면서요? 진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그럴까요? 현주야, 그 애는 착한 아이야. 예의도 바르고 조용하고. 미자가 기찬을 변호하자 이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순진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노리고 접근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옆집도 그런 일 당했어요. 착한 척 하더니 나중에 돈 훔쳐서 사라졌다고. 미자 언니 정말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사람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미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찬은 정말 착해 보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자는 기찬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자꾸 창밖을 바라보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혹시 무슨 걱정 있어요? 미자가 물어보자 기찬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일자리 걱정이요. 그러게요.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요. 기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찬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연필로 종이에 쓰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미자는 기찬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찬이 편의점에 간 사이 미자는 우연히 기찬의 방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갈 생각은 없었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책상 위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트 여러 권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서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도 사건, 미해결 사건, 목격자 등의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미자는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하게 방을 나온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찬이 왜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찬이 돌아오자
미자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기찬의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기찬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밤이 되면 또다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기찬의 가방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기찬이 빨래를 널러 나간 사이 바람에 날려온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주우려다가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에는 누군가의 손목이 찍혀 있었는데 깊은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상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자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서 본 적이 있는 흉터였어요. 길고 깊은 상처였는데 마치 칼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 남철이 죽던 날 현장에서 경찰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범인은 오른쪽 손목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칼을 잡았거든요. 미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의 흉터와 그날 경찰이 말한 상처가 똑같아 보였어요. 설마 기찬이?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기찬은 그때 너무 어렸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다시 기찬의 가방 근처에 놓아두고 그날 저녁 기찬의 손을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기찬은 항상 긴팔을 입고 있었고 손목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찬 씨, 날씨가 더운데 반팔 안 입어요? 아,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요. 기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미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미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기찬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정말 일자리를 구하러 온 선량한 청년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사진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미자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철 씨,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정말 믿을 만한 아이일까요? 하지만 영정 속의 남철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미자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미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찬에 대한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기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조용한 행동, 밤마다 무언가를 적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진 속의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자 언니, 요즘 안색이 좋지 않네요. 무슨 걱정 있어요? 김치를 사러 온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미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혹시 그 하숙생 때문은 아니겠죠?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많던데. 박 할머니의 말에 미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궁금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그 청년 말이에요. 편의점 사장이 그러는데 어디서 본 얼굴 같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인가 뉴스에서 본 것 같다고.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범죄자 수배 명단에서 본 얼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죄자 수배 명단이라니. 설마 기찬이 정말로.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박 할머니는 미자의 놀란 표정을 보고 서둘러 덧붙였지만 미자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기찬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하고 조용히 저녁을 먹는 기찬의 모습은 범죄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찬 씨,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기찬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충청도 쪽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어디요? 작은 시골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기찬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5년 전 남철의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기찬에 대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강성민 형사가 아직 근무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다행히 강 형사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님, 저 오미자입니다. 5년 전에 제 남편 김남철 사건을 담당해 주셨던 오할머니.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강성민 형사는 미자의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때도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준 형사였어요.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언제 오실 수 있어요? 1시간 후 미자는 파출소에서 강 형사를 만났습니다. 5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하얘졌지만 여전히 인자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자는 기찬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숙생으로 들어온 청년이 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지 않고 밤마다 무언가를 적고 있어요. 그리고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 속 흉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5년 전 사건에서 범인의 특징이 어떻게 됐었나요? 강 형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청년 오른손 손목에 칼 자국이 있습니까? 그 말에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기찬의 손목에 상처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정확히 사진에서 본 부위였고 기찬은 항상 긴팔 옷만 입고 있었어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5년 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인의 손을 칼로 긁었거든요. 범인은 분명히 오른쪽 손목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사진 속에 있는 흉터는 분명 오른쪽 손목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님, 그 사진은 그럼 일단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박기찬이요. 강 형사는 컴퓨터를 켜고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박기찬이라는 이름으로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범죄 기록도 없고 수배 중인 것도 아니고. 그럼 괜찮은 걸까요? 글쎄요. 이름이 가명일 수도 있고. 할머니, 혹시 그 청년 사진 있어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찬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집 주소 알려주세요. 강 형사는 내일 저녁에 미자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찬을 만나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찬이 정말 5년 전 사건의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기찬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미자의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기찬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미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기찬의 오른손을 바라보게 됐어요. 긴팔 때문에 손목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흉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장 보러 다녀왔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기찬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계속 관찰했어요. 기찬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꾸 창밖을 바라보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기찬 씨, 혹시 누군가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기찬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요즘 많이 불안해 보여서요. 기찬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자리 걱정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자는 기찬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기찬의 방에서 나는 소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일어나서 창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기찬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급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찬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지만 애매하게 대답하고 나가버렸어요.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 형사가 미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방문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건 담당했던 강 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미자는 강 형사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마침 기찬도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어머니, 손님이 오셨네요. 기찬이 인사하자 강 형사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강성민입니다. 할머니와 옛날에 인연이 있어서 인사차 들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기찬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순간 긴장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강 형사도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분이 할머니와 함께 사시는군요.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잠시 하숙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 형사는 계속 기찬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기찬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기찬은 긴팔을 입고 있어서 손목이 보이지 않았지만 강 형사는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죠? 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강 형사가 돌아갔습니다. 기찬은 강 형사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불안해했어요. 강 형사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기찬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찬의 방 쪽을 살펴봤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기찬 씨? 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 자고 있나 싶어서 조금 더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미자는 기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봤어요. 기찬 씨, 괜찮아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해 보니 열려 있었어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기찬의 가방도 책들도 심지어 어제까지 있던 옷들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작은 편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갑자기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왜 갑자기 떠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미자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찬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어제 강형사의 방문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시장에 갔는데 반찬가게 유리문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언제 깨진 걸까요? 자세히 보니 유리문뿐만 아니라 가게 벽에도 낙서가 있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검은 매직으로 쓰인 글씨가 선명했어요. 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미자의 가게를 구경했어요. 어머, 미자 언니.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장난을. 이거 신고해야 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걱정했지만 미자는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찬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연주가 다가와서 미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언니, 이거 그 하숙생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경찰이 다녀갔다면서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미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기찬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이런 무서운 일을 할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런 협박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다른 상인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마지못해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후 강성민 형사가 다른 경찰관과 함께 미자의 가게로 왔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사진을 찍은 후 강 형사는 미자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제 제가 다녀간 후에 그 청년한테 특별한 일 없었어요? 아니에요. 평소와 별다를 게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사라졌다고요? 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짐도 다 가져가고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갔어요. 미자는 기찬이 남긴 편지를 강 형사에게 보여줬어요. 강 형사는 편지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수상하네요. 어제 제가 경찰이라고 하니까 긴장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 아이가 범인인가요? 일단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요. 하지만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 강 형사는 기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이한 점은 없었는지 등등. 미자는 기억나는 대로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강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찬은 수배 중인 인물은 아닙니다. 네. 그럼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오히려 그 사건의 목격자였죠. 목격자요? 5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 봤는데 당시 현장 근처에서 목격자 신고가 있었어요. 바로 박기찬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목격자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기찬은 분명히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신고했는데 범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찬이 목격한 범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미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기찬의 아버지가 남철을 죽였다는 뜻인가요? 그날 밤 기찬은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가더니 한참 후에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찬이 뒤따라가서 확인해 보니 할머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럼
그럼 그 아이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고발할 수 없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건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미자는 눈물이 났어요. 기찬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알면서도 신고할 수 없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 집에 나타난 걸까요? 아마도 용기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를 보면서 죄책감이 더 커졌을 거고 결국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던 거죠. 강영사는 어제 자신이 방문한 후 기찬이 결심을 굳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쯤 검찰에 가서 아버지를 고발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 협박은 아마 기찬의 아버지나 그 주변 사람들이 한 일일 거예요. 기찬이 신고할까봐 미리 겁을 주려고요. 미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찬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안도되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5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며칠 동안은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강영사는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기찬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혼자 집에 앉아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기찬에 대해 의심했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그 아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던 거예요. 남철 씨,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미자는 남편의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사건이 드디어 해결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기찬이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진짜 범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날 밤 미자는 기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라면서요. 기찬이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매일 강영사에게 연락해서 소식을 물어봤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은 없었어요. 기찬이 정말 검찰에 갔는지 아버지를 고발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반찬 가게에 깨진 유리는 새로 교체했지만 벽의 낙서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글씨가 여전히 선명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미자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자 언니, 요즘 많이 힘들죠? 김치를 사러 온 동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곧 해결될 거예요. 미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잘 해결될까요? 그날 저녁 미자는 평소처럼 남편의 영정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사건이 드디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또 다른 불행이 생길까봐 걱정됐습니다. 남철 씨, 그 아이가 무사히 있을까요?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미자는 중얼거리며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누구세요? 미자가 문 쪽으로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기찬의 목소리였어요. 미자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찬이 서 있었지만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싸운 것 같았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미자는 기찬을 급하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기찬은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다쳐 있었어요. 물부터 가져올게요. 미자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기찬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친구들이요. 기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 안 칠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고발하지 못한 제 자신이. 기찬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자는 기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찬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일 전 형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네,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5년 전 그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미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찬이 용기를 냈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아버지를 고발해야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쳤어요? 아버지한테 연락이 갔나 봐요. 제가 고발했다는 걸 알고는 친구들을 시켜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찬의 말에 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남철 씨를?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추측으로만 알고 있던 일이었는데 이제 확실해진 거였습니다.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취해 있었고 갑자기 나가시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서 돌아오셨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미자는 숨을 참고 기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다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이 길에서 어떤 할아버지와 다퉜다고, 그 할아버지가 먼저 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아버지가 정당방위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기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강도에게 살해당했다고. 그때야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철이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빌더라고요. 실수였다고,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그리고 가족이 다 망한다고 하시면서. 기찬은 오열했습니다. 저도 겁났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자는 기찬의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그때 기찬이 얼마나 어리고 무서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지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5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네. 어머니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 때문에 남편을 잃으신 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용기가 생기면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기찬의 고백을 들으며 미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찬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5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이제 됐어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미자는 기찬을 위로했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체포되지 않았어요.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이 저한테 화를 낸 거죠.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검찰에서 보호해주기로 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강성민 형사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기찬 씨가 여기 있다고 연락받았는데 강 형사가 들어와서 기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다쳤네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정식으로 진료받고 진단서도 받아야 해요. 폭행 사건으로 추가 고발할 수 있거든요. 강 형사는 기찬을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자에게도 당분간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할머니도 혹시 모르니까 며칠은 친척 집에라도 가 계세요. 괜찮아요.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디 가겠어요. 그럼 순찰을 더 자주 돌겠습니다. 기찬이 병원에 가기 전에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까지 갈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벌을 받도록 할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기찬이 병원에 간 후 미자는 혼자 집에 앉아서 복잡한 심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드디어 풀렸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을 죽인 사람이 기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찬이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5년을 보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미자는 며칠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밤 남철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밤새 기다렸던 기억, 새벽에 경찰이 와서 남철의 죽음을 알려줬던 순간, 가리고 혼자 남겨진 채로 보낸 지난 5년간의 외로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찬에 대한 연민도 느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양심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5년 동안 떠돌며 살면서도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까지 온 기찬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기찬이 문 앞에 편지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미자는 그 편지를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께 죄를 짊어진 채 살아온 제 인생이 어머니와의 시간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숨기고 있었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아버지가 받아야 할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며 기찬 올림. 편지를 읽으며 미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찬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강성민 형사가 미자를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기찬 씨 아버지가 체포됐습니다. 정말요? 미자는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검거됐어요. 기찬 씨의 증언과 당시 증거들을 종합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 형사는 기찬의 아버지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기찬 씨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보실 건가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찬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나볼게요. 결국 미자는 기찬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미자는 검찰청 인근의 안전한 장소에서 기찬을 만났어요. 기찬은 며칠 전보다 많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찬은 미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미자는 기찬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당신이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미자의 말에 기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그때 당신은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워해도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니까. 미자는 기찬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찬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미자의 집을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미자는 기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찬 씨, 이제 새로 시작해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당신 아버지의 죄는 당신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미자는 기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물어봤어요. 기찬은 재판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찬의 질문에 미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찬을 보면서 남편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그 아이의 고통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기찬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기찬의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년 전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이 검거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자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미자를 찾아왔습니다. 미자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진범이 잡혔네요. 그런데 그 하숙생이 범인의 아들이었다는 게 믿어져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기찬을 동정했고 어떤 사람은 미자를 걱정했습니다. 이연주는 특히 걱정이 많았어요. 언니,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범인 가족이랑 엮이는 거 좋지 않아요. 현주야,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만나고 지낼 거예요? 이연주의 말에 미자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기찬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미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남철 씨,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미자는 기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찬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그 아이와 우리의 만남 말이에요. 미자는 기찬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기찬의 아버지가 정식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년 전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미자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죽인 진짜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웠습니다. 진범이 잡혔다는 사실보다는 미자가 범인의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점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미자 언니 그래도 살인자의 자식이랑 한 집에서 지냈잖아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했네요. 혹시 복수하려고 온 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아버지가 범인인 걸 숨기고 접근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미자를 힘들게 했어요. 기찬이 나쁜 의도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봐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주는 특히 강하게 반응했어요. 언니,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만약 그 청년이 복수할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현주야,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야.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고 용기를 낸 거야.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아버지가 범인인데 아들을 어떻게 믿어요? 미자는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가 답답했습니다. 기찬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살았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미자는 동네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며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끔 한 대씩 피우곤 했어요. 그 아이는 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버티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미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미자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미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성민 형사였어요. 그런데 형사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 형사와 함께 온 사람은 기찬이었어요. 며칠 전보다 훨씬 깔끔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기찬 씨? 미자는 놀라며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기찬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자신감이 보였어요. 형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기찬 씨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증인 보호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강 형사는 기찬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정부에서 새로운 신분과 거주지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기찬 씨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준 덕분에 5년 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자는 기찬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기찬의 말이 맞았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는데 모두 곱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미자는 기찬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편견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연주가 다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어머, 진짜 그 청년이네요. 범인의 아들. 사람들은 기찬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미자 언니, 괜찮아요? 무슨 일로 또 온 거예요? 이연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온 거야. 미자가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데.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찬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사건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혔어요. 아버지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기찬의 설명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범인인 건 사실이잖아요. 5년 동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질문에 기찬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믿기 어려워요. 갑자기 나타나서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미자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요. 이 아이는 피해자예요. 아버지 때문에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미자의 말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 아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이를 의심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미자는 계속해서 기찬을 변호했습니다. 아버지의 죗값은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아들까지 죄인 취급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미자의 말을 듣고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기찬 씨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증인입니다. 덕분에 5년 동안 미해결 사건이었던 이 사건이 해결됐어요.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참 후 사람들이 흩어지고 미자와 기찬, 그리고 강 형사만 남았어요. 어머니,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기찬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미자는 기찬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기찬이 얼마나 힘들까요? 기찬 씨,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 형사도 같은 생각인 듯 말했습니다. 네, 그럴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기찬은 미자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는 기찬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날 저녁 기찬은 다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찬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기찬이 머물렀던 그 작은 방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자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범인의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동네에서는 큰 화제거리였거든요. 미자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버텼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미자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자는 기찬이 머물렀던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냥 비워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기찬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책상 서랍 안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기찬이 적어둔 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심정을 적은 일기 같은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다. 나 같은 죄인의 자식에게도 이렇게 잘해주시다니. 오늘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다. 마치 진짜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았다. 아버지를 고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미자는 노트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기찬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 미안하고 슬플 뿐입니다. 미자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찬이 자신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했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남철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당신을 죽인 사람도 잡혔고 진실도 다 밝혀졌어요. 미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이. 기찬이 말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미워해야 하는 건지 동정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자는 기찬에 대한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그 아이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혔잖아요. 며칠 후 강성민 형사가 미자를 찾아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기찬 씨 아버지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기찬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남편을 죽인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찬 씨 소식도 있어요. 강 형사는 기찬이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부에서 제공받은 새로운 신분으로 평범한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편지요? 미자는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강 형사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서 미자에게 건네줬어요. 편지를 받은 미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봤습니다. 어머니께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소식을 전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상처받으신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들 기찬올림. 편지를 읽은 미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기찬이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강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미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책상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찬의 편지를 나란히 놓았어요. 남철 씨, 이제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미자는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니, 이미 용서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됐어요. 다음 주 미자는 기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찬아,
편지 잘 받았다.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 마치 운명처럼 우리가 만나게 된 것 같아. 비록 슬픈 인연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됐잖니. 너는 내게 용기를 가르쳐 줬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는 너를 보면서 나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가끔은 안부 소식도 전해줘. 너는 이제 내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 어머니가 편지를 보낸 후 미자는 기찬이 머물렀던 방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비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용도로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식탁을 놓고 찻잔을 준비해서 언제든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 방엔 두 남자가 살았네요. 하나는 떠났고 하나는 돌아왔어요. 미자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남편 남철은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기찬은 물리적으로는 떠났지만 이제 또 다른 가족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느꼈어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슬픔으로 시작된 만남이 결국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그 남자의 방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